여기 스페인 기업의 경영 전문가가 한국 진출을 죽어도 반대한다고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 경영 전문가는 한국의 약점을 파헤치겠다면서 한국으로 향해 모든 것을 다 조사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버렸다고 하는데요. 이 충격적인 사실 때문에 이 경영 전문가는 스페인으로 돌아가지 못할 뻔한 급박한 상황에 처했다고 합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아 곤잘레스라고 해요. 저는 유명한 스페인 패션 브랜드에서 경영 전략가로 일하고 있어요. 오늘 제 상사인 베이나 씨한테서 우리 브랜드 새 의류 라인 수출 시장을 정하는 중요한 임무를 받았어요. 일본이랑 한국 중에 고민을 하라는데 당연하게도 저는 일본을 골랐어요. 처음엔 일본이 확실한 선택처럼 보였어요. 부유하고 오랜 경제적 성공으로 유명한 나라잖아요. 전 늘 일본을 높은 GDP랑 성숙한 시장으로 연관지어 생각했기에 우리 브랜드 확장에 매력적인 옵션처럼 보였죠. 스페인의 기업들은 정체되어 있었으니까요. 패션 브랜드 자라를 제외한 스페인의 기업들은 모두 성적이 지지부진했고 대중의 선택을 받지 못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을 떠올리면 자라밖에 없었죠. 기업이 살아나지 못하면 경제도 죽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기에 스페인의 GDP는 많이 낮아지기 시작했어요. 유로화를 진행하고 나서부터 비극이 시작되었죠. 저의 상사인 베이나 씨는 일본을 선택해야 한다는 저와 다른 관점을 가지고 계셨어요. 회사 내부에서는 어느 나라를 선택할지 두고 경쟁이 치열했고 회의를 열기로 했어요. 두 팀이 구성되었는데 하나는 일본을 지지하는 팀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을 지지하는 팀이었죠. 결정적인 회의가 열렸고 각 팀은 자국의 장점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을 지지하는 팀에서는 마케팅 전문가 베이나가 팀을 이끌고 있었고 일본을 지지하는 팀에서는 제가 팀장으로 나섰습니다. 발표 후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한국 팀이 우승했습니다. 베이나의 전략과 프레젠테이션이 회사 경영진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은 저는 다시 한번 평가해달라고 결과를 인정하지 못했어요. 후배라고 무슨 수를 쓴 게 분명해요. 어떻게 일본이 한국보다 뒤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죠? 억지를 부리기 시작한 저를 막으려는 순간 회사의 최고 경영자인 카를로스 씨가 나타났습니다. 카를로스 씨는 두 팀이 싸우는 이유를 듣고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두 팀에게 왜 한국 혹은 일본을 선택해야 하는지 지금껏 제시한 근거와는 다른 시각의 근거를 써서 제출하라고 했죠. 이 문제를 가장 빨리 해결하는 팀이 이번 프로젝트의 최종 승자가 될 것입니다. 베이나는 망설임 없이 근거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5분 정도가 지나자 베이나는 답을 제출했습니다. 반면 저는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했지만 시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베이나의 글을 읽은 카를로스는 한국의 경제 성장과 일본을 뛰어넘은 한국의 최근 GDP 현황을 읊으며 말했어요. 한국으로 해야겠어요. 그리하여 한국을 지지하는 팀이 최종 승리자가 되었고 회사는 한국으로 옷을 수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리아, 한국이 우리한테 더 나은 선택일 거야. 패션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고 최근 몇 년간 경제 성장률도 인상적이었거든. 베이나 씨는 의자에 기대앉으며 아는 듯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놀랄걸 말이야. 일본이 강력한 경제대국인 건 사실이지만 한국도 엄청난 발전을 이뤘어. GDP 성장이 주목할 만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저는 베이나 씨에게 한국의 GDP가 점점 높아졌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어요. 한국의 국민 총소득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제치면서 인구 5천만 이상의 국가 가운데 6위에 올랐죠. 호기심이 생긴 전 이 문제를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어요. 두 나라 경제를 비교 분석하며 한국이 어떤 점에서 두각을 나타내는지 이해하려고 몇 시간을 보냈죠. 데이터를 살펴보면서 몇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국 1인당 GDP가 1960년 겨우 158달러에서 2020년 32.86달러로 증가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불과 60년 만에 200배 이상 엄청나게 증가한 거예요. 전 이 숫자들에 깜짝 놀랐어요. 한국은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번영하는 산업화된 국가로 변모했던 거예요. 한강의 기적으로 알려진 그들의 경제 기적은 결단력, 근면함, 혁신적 정책의 산물이었죠. 계속 조사하다 보니 더 흥미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어요. 2020년 한국 GDP는 1조 6,400억 달러로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는 다른 주요 경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와 인구를 감안하면 특히 인상적이에요. 게다가 한국은 전자, 자동차, 철강 생산 등 다양한 산업에서 세계적인 리더가 되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삼성, LG, 현대 같은 기업들은 세계적으로 가정에서 사용되는 이름이 되었고 한국의 기술력과 제조 능력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정말 제 관심을 끈 건 한국의 번창하는 패션 산업이었어요. 한국은 독특한 스타일과 트렌드로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며 패션과 뷰티의 중심지가 되었거든요. 2020년 한국 패션 산업 규모는 300억 달러 이상이었고 수출액은 106억 달러에 달했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망설여졌어요. 전 늘 일본을 성공과 명성으로 연관지어 생각했고 일본 대신 한국을 선택한다는 건 위험한 일처럼 느껴졌죠. 이런 의심들이 제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한국 시장을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걸 알았죠. 그때 베이나 씨가 한국 출장을 제안하셨어요. 직접 가봐 말이야. 그 나라를 직접 경험해봐. 현지 패션 전문가들을 만나고 시장도 둘러보고 문화도 체험해봐. 그래야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거야. 저는 방황제적으로 한국에 가게 되었어요. 한국이 예전보다 성장한 것은 알겠지만 그래봤자 얼마나 대단하겠냐는 오만한 심보를 가지고요. 제가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제 주위에 있는 북적거리는 에너지와 현대적인 건축물들이 저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공항 자체가 그 매끄러운 디자인과 효율적인 레이아웃으로 경이로웠죠. 저는 세관을 통과하고 출구를 향해 걸어가면서 경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제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저를 안내해줄 젊고 열정적인 경제학자인 지훈 씨가 도착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따뜻한 미소와 친근한 악수로 저를 맞이했고 그의 눈은 흥분으로 반짝였죠.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마리아 씨. 그가 외쳤어요. 제가 마리아 씨께 우리나라를 소개하고 안내할 기회를 갖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우리가 차로 향하면서 지훈 씨는 한국의 경제적 여정에 대한 흥미로운 통찰력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마리아 씨, 아시다시피 한국의 성공 스토리는 정말 놀라워요. 그가 말했죠.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는데 1960년에 1인당 GDP가 겨우 158달러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노력과 결단력, 그리고 혁신적인 정책을 통해 우리 자신을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변모시킬 수 있었죠. 저는 그의 말에 집중해서 들었어요. 제가 조사하는 동안 한국의 경제 기적에 대해 읽었지만 현지 전문가로부터 직접 듣는 것이 훨씬 더 인상 깊었죠. 우리가 서울 거리를 달리는 동안 저는 이 도시의 현대성과 활기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높이 솟은 마철루, 반짝이는 쇼핑지구, 모든 계층의 사람들로 가득 찬 붐비는 거리들. 이것은 제가 이전에 이 나라에 대해 가지고 있던 구식 고정관념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다음 며칠 동안 지훈 씨는 저를 서울 패션계의 소용돌이 투어에 데려갔어요. 우리는 트렌디한 부티크, 디자이너 쇼룸을 방문했고 심지어 신진 한국 디자이너들의 최신 트렌드를 선보이는 패션쇼에도 참석했죠. 저는 모든 작품에 담긴 창의성, 장인정신, 디테일에 대한 관심에 감탄했어요.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이고 첨단적인 디자인의 독특한 조화는 정말 영감을 주었죠. 한국의 패션 산업이 번창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규모로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어요.
우리가 도시를 탐험하면서 지훈 씨는 한국의 경제적 성공에 대한 더 놀라운 사실들을 공유했어요. 마리아 씨, 한국의 GDP가 1960년대부터 연평균 7.3%씩 성장했다는 걸 아시나요? 그가 물었죠. 그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속 경제 성장률 중 하나예요. 저는 놀라움에 고개를 저었어요. 믿을 수 없네요, 지훈 씨. 저는 항상 일본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과 경제적 성공을 연관지었는데 말이에요. 지훈 씨가 미소 지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곤 해요, 마리아 씨. 물론 그 나라들이 경제 강국이었던 건 사실이지만 한국은 조용히 세계 무대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져왔죠. 사실 우리의 1인당 GDP는 2018년에 일본을 추월해 3만 1,750달러를 기록했는데 일본은 3만 1,070달러였어요. 이 수치들은 저에게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항상 일본을 아시아 경제 성공의 전형으로 생각했는데 제가 과소평가했던 한국이 저를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계속 투어를 하면서 지훈 씨는 저에게 삼성, LG, 현대와 같은 한국의 가장 혁신적인 기업들을 소개했어요. 저는 그들의 최첨단 기술, 세련된 디자인, 글로벌 영향력에 감명받았죠. 이 회사들은 각자의 산업 분야에서 리더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제력을 대표하는 대사이기도 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방문은 수원에 있는 삼성 본사였어요. 우리가 넓은 캠퍼스를 둘러보는 동안 저는 이 회사의 혁신과 연구에 대한 헌신에 깊은 인상을 받았죠. 최첨단 연구소부터 인상적인 제품 쇼케이스까지 삼성이 단순한 기술거인이 아니라 한국 경제 성공의 원동력이라는 것이 분명했어요. 지훈 씨는 삼성과 같은 기업들이 한국의 경제 변혁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어요. 1960년대에 우리 정부는 수출 지향적 산업화를 촉진하는 정책을 시행했어요. 그가 말했죠. 정부는 기업들이 수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했고 이는 우리의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데 도움이 되었죠. 삼성을 비롯한 다른 대기업들은 이 기회를 잡아 해당 분야의 세계적인 리더가 되었어요. 지훈 씨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의 전략적인 경제발전 접근법에 대한 존경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 나라는 자신의 강점을 파악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세계적으로 홍보했던 거죠. 하지만 인상적인 사실과 수치들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망설임이 있었어요. 저는 우리 패션 브랜드의 시장 잠재력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에 왔던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경제적 성과에 감명을 받았지만 제가 내 깊이를 벗어났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죠. 외국인으로서 제가 과연 한국 시장의 뉘앙스와 복잡성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 첫인상이 틀렸다면 어쩌죠? 우리 브랜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을 내리게 될까봐 걱정됐어요. 이런 의심들이 제 마음을 괴롭혔어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는 걸 알았죠. 한국 문화에 진정으로 몰입하고 소비자들을 보다 친밀한 수준에서 이해해야 했어요. 그때 지훈 씨가 서울의 현대적인 지역을 넘어선 진짜 한국을 느끼기 위해 전통시장과 동네를 방문하자고 제안했어요. 우리가 광장시장의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한국 전통 길거리 음식의 풍경, 소리, 냄새에 둘러싸여 있을 때 저는 이 나라의 풍부한 문화유산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현지 상인들의 온정과 환대, 진열된 직물의 선명한 색상과 질감, 군중들의 웃음소리와 수다 모두가 제 초기 평가에서 놓치고 있던 진정성에 기여했죠. 저의 새로운 감사함을 감지한 지훈 씨가 미소를 지었어요. 보셨죠, 마리아 씨? 그가 말했어요. 한국의 성공은 단순히 경제 지표와 기업의 성과에만 관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국민의 회복력, 창의력, 정신에 관한 것이죠. 우리가 전통적인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현대성과 혁신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관한 거예요. 그의 말은 제게 감동을 주었어요. 한국 시장의 잠재력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표면적인 사실과 수치를 넘어서 봐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저는 문화에 스며들어 사람들의 희망,
꿈, 열망을 이해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탐험하고 있는 나라에 대한 새로운 목적의식과 깊은 감사함을 가지고 한국에서의 여정을 계속했어요. 매 순간 더 많이 배우고 제 선입견에 도전하고 싶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활기찬 에너지, 풍부한 역사, 따뜻하고 환영하는 사람들까지요. 그리고 서서히 우리 브랜드의 시장으로서 한국의 진정한 잠재력을 보기 시작했죠. 단순히 인상적인 경제 지표나 번성하는 패션 산업에 관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한국이 전통과 혁신을 융합하여 세계 소비자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독특하고 매력적인 문화 정체성을 만들어낸 방식에 관한 거였죠. 제 한국에서의 시간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저는 복잡한 감정들과 씨름하고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한국의 놀라운 성취에 감탄하고 종영심이 가득 찼죠. 경제적인 성공, 번성하는 패션 산업,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회복력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하지만 호텔방에 앉아서 메모를 검토하고 베이나 씨를 위한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저는 여전히 제 선입견 중 일부를 고수하고 있다는 불편한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보고 배운 모든 놀라운 것들에도 불구하고 제 일부는 여전히 한국이 우리 브랜드 확장에 정말 적합한 선택인지 의문을 제기했거든요. 베이나 씨로부터 제 진척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받았을 때 이런 의심은 절정에 달했어요. 그의 메시지를 읽으면서 특히 한 줄이 눈에 띄었죠. 마리아, 당신이 열린 마음으로 이 결정에 접근하고 자신의 편견에 도전할 의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의 말은 제게 크게 와닿았어요. 한국에 유리한 모든 증거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제 선입견이 제 판단에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저는 성공의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특정한 생각을 가지고 이 나라에 왔고 그와 반대되는 압도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놓아주기 힘들어 했어요. 제 편견과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결심한 저는 한 발짝 물러서서 제 접근 방식을 재평가하기로 했어요. 서울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줄 수 있는지 지훈 씨에게 연락했죠. 그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제 걱정과 의심을 공유하며 이 상황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고 싶었거든요. 늘 그렇듯 친절한 지훈 씨는 서울 중심부에 있는 아늑한 작은 커피숍에서 저를 만나기로 했어요. 우리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녹차를 마시며 마주 앉았을 때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제 생각을 표현하기 시작했죠. 지훈 씨, 한국을 보여주느라 투자해주신 모든 시간과 노력에 감사드리고 싶어요. 지훈 씨로부터 정말 많은 걸 배웠고 이번 경험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그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계속 말했죠. 하지만 고백하건대 저는 여전히 제 편견 중 일부와 싸우고 있어요. 제가 본 것과 배운 모든 놀라운 것들에도 불구하고 제 일부는 여전히 한국이 우리 브랜드에 적합한 선택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지훈 씨는 깊이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진지하게 듣더니 잠시 후 입을 열었어요. 마리아 씨, 당신의 걱정은 이해해요. 의심을 갖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특히 당신의 회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에 직면했을 때는 더욱 그렇죠. 그는 차 한 모금을 마신 뒤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물어보죠. 당신이 정말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한국을 선택하는 것 자체일까요? 아니면 선입견을 버리는 걸 두려워하는 걸까요? 그의 질문은 저를 당황하게 했어요. 저는 전에 그런 식으로 제 의심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저는 그가 맞다는 걸 깨달았죠. 제 망설임은 사실 한국 자체에 관한 게 아니라 오랫동안 품어왔던 생각을 놓아주기 싫어하는 제 자신에 관한 거였어요. 제가 깨달은 걸 느낀 지훈 씨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마리아 씨, 편견을 갖는 건 괜찮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우리 모두 그렇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편견에 어떻게 맞서고 그 경험에서 성장하는지예요. 그는 특정 국가에 대해 선입견을 가졌다가
실제로 그 나라를 방문해서 문화를 직접 경험한 후 깨졌던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줬어요. 겸손해지는 경험이었어요. 그가 인정했죠. 하지만 열린 마음을 갖고 자신의 가정에 의문을 제기할 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해준 경험이기도 했죠. 그의 말은 제게 깊이 와닿았어요. 우리 브랜드에 최선의 결정을 내리고 싶다면 선입견을 버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상황에 접근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명료해진 마음가짐으로 지훈 씨에게 통찰력에 감사를 표하고 보고서 작성을 위해 호텔 방으로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의심과 두려움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한국이 제공하는 놀라운 잠재력을 강조하기로 선택했죠. 저는 한국에 주목할 만한 경제적 성공, 번성하는 패션 산업, 그리고 한국을 우리 브랜드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만드는 독특한 문화적 측면에 대해 썼어요. 지훈 씨가 저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열린 마음을 갖고 자신의 편견에 의문을 제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죠. 베이나 씨에게 보낼 이메일의 전송 버튼을 누를 때 자부심과 성취감이 저를 휘감았어요. 결과와 상관없이 저는 이 결정에 성실하게 접근했고 성장할 의지가 있었다는 걸 알았거든요. 며칠 후 스페인행 비행기에 탑승했을 때 베이나 씨로부터 답장이 왔어요. 그의 메시지는 간결하지만 인상적이었죠. 마리아, 당신의 보고서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당신의 통찰과 관찰은 그곳이 우리 브랜드 확장에 적합한 선택임을 확신하게 해주었습니다. 그의 말을 읽으면서 얼굴에 미소가 번졌죠. 해냈어요. 편견에 맞서고 새로운 시각에 마음을 열고 제가 진심으로 믿는 결정을 내렸죠. 한국은 제게 업무 그 이상을 얻어준 곳이었어요. 몸은 마드리드로 향하고 있었지만 한국에 더 있고 싶다는 마음이 굴뚝 같았죠. 마음만은 한국에 더 머무르고 싶었어요. 하지만 기업을 위해서라도 이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마드리드에 착륙하는 순간 전 너무 신나고 기대감에 휩싸였어요. 한국에서의 여정은 정말 다양한 면에서 저를 변화시켰거든요. 그 경험과 배운 점들을 동료들과 빨리 공유하고 싶었죠. 친숙한 거리를 걸으면서 온갖 아이디어와 가능성들이 머릿속에서 쏟아졌어요. 한국에 대해 배운 놀라운 것들이 떠올랐죠. 번영하는 경제, 활기 넘치는 문화, 그리고 끝없는 성장과 혁신의 잠재력까지. 베이나 사장님께 보고 드리는 게 우리 회사의 전환점이 될 거란 걸 알았어요. 한국 시장으로 진출하기로 한다면 엄청난 기회와 도전이 펼쳐질 테니까요. 전 그 과정에 참여할 생각에 들떴죠.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흥분과 호기심 가득한 반응들이 쏟아졌어요. 동료들은 제가 돌아오길 손꼽아 기다렸고 한국에서의 경험에 대해 듣고 싶어 안달이었죠. 베이나 사장님께 보고 드리면서 전에 느껴보지 못한 자신감과 명확함이 들었어요. 한국이 가진 엄청난 잠재력에 대해 열정적으로 말씀드렸죠. 경이로운 경제 성공, 번성하는 패션 산업, 그리고 우리 브랜드의 매력적인 시장으로 만드는 독특한 문화적 측면들에 대해서요. 또 제 자신의 자아 발견 여정에 대해서도 솔직히 털어놨어요. 편견에 맞서고 새로운 시각을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열린 마음으로 결정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를요. 지훈이 가르쳐준 대로 열린 마음 갖고 자신의 가정에 도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죠. 발표를 마치자 동료들 얼굴에 흥분과 열정이 가득했어요. 제 연구의 깊이와 폭에 다들 감명받았고 제가 사랑에 빠진 이 놀라운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죠. 특히 베이나 사장님은 보고 내용에 무척 만족하셨어요.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는 즉시 한국 진출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셨죠. 그 다음 몇 주 동안 한국 시장 런칭을 위한 종합 전략 수립에 몰두했어요. 현지 디자이너, 제조업체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한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컬렉션 만들기에 전념했죠. 과정 내내 한국에서 얻은 교훈과 통찰을 활용했어요.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상기하면서 우리 브랜드가 한국인의 감성에 어필하도록
포지셔닝하기 위해 노력했죠. 런칭이 다가오면서 뿌듯함과 성취감이 느껴졌어요. 신선하고 흥미로운 도전과 함께 무궁무진한 성장과 성공의 기회가 펼쳐질 거란 걸 알았죠. 그리고 마침내 그 큰 날이 왔어요. 서울에서의 런칭 행사 무대에 서서 밝은 조명과 흥분한 군중들의 휩싸이자 감사함과 기쁨이 밀려왔어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가 떠올랐죠. 그때는 너무 많은 선입견과 편견을 갖고 있었어요. 회의적이고 불확실했으며 미지의 것을 받아들이고 안전지대 밖으로 나가길 주저했었죠. 하지만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옳은 결정을 내렸다는 걸 알았어요. 새로운 시장과 기회를 여는 것뿐만 아니라 제 마음을 사로잡은 나라, 문화와 더 깊은 유대감을 쌓고 있었던 거죠. 연설을 위해 마이크 앞에 섰을 때 이전엔 느껴보지 못한 명확함과 목적의식이 들었어요. 우리를 이 순간으로 이끈 놀라운 여정과 그 과정에서 배운 교훈들에 대해 이야기했죠. 다양성과 포용성을 수용하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우리 브랜드가 모든 개인의 독특한 아름다움과 힘을 기념하는 패션 창조에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협력과 파트너십의 힘에 대해서도 언급했죠. 한국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협업 덕분에 현지 소비자들의 마음에 와닿는 컬렉션을 만들 수 있었다고요. 무엇보다 열린 마음을 갖고 자신의 가정에 도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역설했어요. 저 자신의 성장과 자아 발견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편견에 맞서는 것이 어떻게 새롭고 열린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었는지 털어놨죠. 연설을 끝내자 군중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졌어요. 모두의 얼굴에서 흥분과 열정이 느껴졌고 우리가 정말 특별한 걸 만들어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 후 며칠, 몇 주 동안 우리 브랜드의 한국 런칭은 대성공이었어요. 현지 패션 평론가들에게 극찬을 받았고 우리 컬렉션은 기록적인 속도로 동이 났죠. 하지만 저에겐 진정한 성공의 잣대는 판매량이나 언론의 관심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한국인들과 맺은 유대감이었죠. 그리고 우리 브랜드가 모든 개인의 독특한 아름다움과 힘을 기념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였어요. 제 여정을 되돌아보니 한국에서의 시간이 단순히 비즈니스 그 이상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건 저 자신의 성장과 자아 발견을 위한 개인적인 여정이었죠. 제 가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이도록 저를 도전하게 만든 시간들이었어요. 과정에서 만난 놀라운 사람들이 떠올랐어요. 전염성 있는 열정과 조국에 대한 깊은 사랑을 지닌 지훈이 뛰어난 재능과 탁월함에 헌신하는 현지 디자이너들과 제조업체들, 그리고 우리 브랜드를 기꺼이 받아들여준 수많은 한국 소비자들까지요. 앞으로 어디로 가게 될지 몰라도 한국의 한 부분은 항상 제 안에 있을 거예요. 배운 교훈, 맺은 우정, 쌓은 추억들은 영원히 함께 할 테니까요. 개인적, 직업적 삶을 인도해 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를 내다보니 다가올 것들에 대한 설렘과 기대감이 느껴졌어요. 새로운 도전과 장애물들이 있겠지만 열린 마음과 배우고 성장하려는 의지로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웃는 얼굴로 감사한 마음 가득 안고 서울의 붐비는 거리로 발을 내디뎠어요.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발견했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놀라운 나라의 정신을 간직하며 더 밝고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거예요. 안녕하세요. 미국 명문대 스탠포드 대학에서 다니고 있는 소피라고 합니다. 회의가 뒤섞인 채로 교실에 앉았습니다. 주변은 여러 언어로 윙윙거리는 대화 소리로 왁자지껄했습니다. 우리 대학 국제 비즈니스학과의 전형적인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온 교환학생으로서 다양한 아시아 국가의 경제 동향을 공부하며 많은 곳을 여행했습니다. 저는 제 전문성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 강의 주제는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교수님이신 제임슨 박사는 오늘은 특히 한국을 중심으로 선진국의 새로운 기준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활짝 웃으며 발표했습니다. 제 첫 반응은 의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것이었습니다. 한국? 정말? 저는 항상 한국을 중국이나 일본처럼 더 강력한 이웃 국가를 따라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나라로 생각했거든요.
저는 의자에 기대어 팔짱을 끼고 한국에 대한 지나치게 편향되고 낙관적인 견해를 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임슨 박사는 개괄적인 설명부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현대사에서 가장 급격한 경제 변화를 겪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196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한국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GDP 성장률을 보여주는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거의 직선에 가까운 가파른 상승세였습니다. 저는 눈썹을 치켜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1961년 한국의 1인당 GDP는 91달러에 불과했지만 2020년에는 3만 달러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1960년부터 1990년까지 30년 동안 한국의 경제는 연평균 7.3%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와우! 저는 숨죽여 중얼거렸습니다. 인상적이었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제임슨 박사는 계속해서 한국은 경제 성장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도시 인프라와 기술 발전, 교육 시스템이 한국을 차별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수도 서울의 도시 생활 환경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은 현대 도시 계획의 경이로움입니다.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분주한 서울 지하철을 비롯한 효율적인 대중교통으로 유명합니다. 23개 노선, 700개 이상의 역이 있으며 하루 700만 명 이상의 승객을 수송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흥미를 느꼈습니다. 교수의 열정은 전염성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그는 서울의 아파트 단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단순한 아파트가 아니었습니다. 헬스장, 수영장, 심지어 공동 작업 공간까지 갖춘 첨단 주거 공간이었죠. 각 아파트 건물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작은 도시처럼 보였고 최대한의 편의와 효율성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제임슨 박사는 한국인은 삶의 모든 측면에서 효율성을 중시합니다. 이 아파트 단지들이 그 증거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고 높은 삶의 질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는 서울의 전형적인 하루를 담은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깨끗하고 잘 정비된 거리를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버스와 전철은 정시에 정확하게 도착했습니다. 도시 곳곳에는 공원과 녹지 공간이 산재해 있어 도시 생활과 자연이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제임슨 박사는 한국의 공공 편의시설에 대한 노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중화장실은 깨끗하고 비데, 핸드드라이어, 심지어 온열 시트까지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공중화장실은 종종 기피하는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자랑스러운 장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주장이 나왔습니다. 제임슨 박사는 한국은 흔히 세계에서 가장 인터넷에 연결된 나라라고 불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구의 95% 이상이 초고속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한국은 디지털 연결의 선두주자입니다. 이는 삼성과 LG와 같은 거대 기술 기업의 성장과 한국의 활기찬 스타트업 현장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기술 분야에 대한 통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세계 최대 기술 기업 중 하나인 삼성은 2020년에 1977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반도체 제조의 선두주자로서 SK하이닉스와 같은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술에 크게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사실은 무시하기 어려웠습니다. 제임슨 박사의 발표는 한국이 단순히 떠오르는 국가 그 이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무시할 수 없는 힘이었다. 하지만 회의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을 방문했던 친구들이 한국을 가난과 불평등에 시달리는 곳으로 묘사한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웨이라는 중국인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웨이가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은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을 이뤘지만 여전히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중국과 비교하면 생활 환경이 끔찍합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웨이의 말에 저도 의구심이 들었고 제임슨 박사의 반응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제임슨 박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중하게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더 보여드리죠. 그는 이번에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초점을 맞춘 슬라이드를 더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문해율은 97.9%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 중 하나입니다. 한국 학생들은 특히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 국제평가에서 꾸준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 교육 시스템의 엄격한 특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고등학생들은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경우가 많으며 교육이 성공의 열쇠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교육에 대한 강조 문화는 고도로 숙련된 인력을 배출하여 한국의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제임슨 박사는 한국과 중국의 비교를 보여주었습니다. 1인당 GDP는 한국이 훨씬 앞섰습니다. 2020년 한국의 1인당 GDP는 31,846달러인 반면 중국은 1484달러였습니다. 그 차이는 극명했습니다. 기술, 교육, 도시 계획에 대한 집중으로 한국은 다른 나라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라고 그는 결론 지었습니다. 고정관념과 오래된 정보보다는 사실과 증거에 기반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관점의 전환을 느꼈습니다. 교수님의 발표는 철저하고 탄탄한 데이터로 뒷받침되었습니다. 제 선입견에 도전하고 한국에 대한 견해를 제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임슨 박사의 강의는 새로운 현실에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발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엄청난 도전을 극복하고 기술, 교육, 도시 계획 분야의 리더가 된 나라였습니다. 강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한국의 이야기를 더 깊이 파고들어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배워야 할 것이 분명히 더 많았고 그 놀라운 변화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수업에 저는 새로운 호기심을 안고 강의실에 들어섰습니다. 평소와 같은 수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저는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제임슨 박사의 이전 강의가 우리 중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도시 인프라와 기술 발전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었습니다. 제임슨 박사는 간단한 요약으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과 인상적인 도시 인프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기술과 혁신이 이러한 발전에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는 한국의 스마트 시티 이미지가 담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도시 중 일부가 있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송도국제업무지구는 스마트 시티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송도국제업무지구는 매립지에 건설되었으며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첨단 기술로 설계되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고개를 앞으로 숙였습니다. 송도의 이미지는 세련된 고층 빌딩, 자동화된 쓰레기 수거, 유비쿼터스 초고속 인터넷 등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도시를 보여주었습니다. 제임슨 박사는 송도는 미래를 위한 모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송도에는 중앙 공합식 쓰레기 처리 시스템이 있어 쓰레기 트럭의 필요성을 줄여줍니다. 건물에는 에너지 사용을 모니터링하는 센서가 장착되어 있고 도시의 인프라는 전기 자동차를 지원합니다. 그는 송도 주민들이 일상에서 스마트 기술을 사용하는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가전제품을 제어하는 것부터 의사와 화상회의를 하는 것까지 기술의 통합이 매끄럽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제임슨 박사는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편리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혁신에 대한 강조는 도시 계획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혁신은 한국인의 문화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는 한국의 기술적 성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삼성과 LG는 유명하지만 한국의 기술 산업은 이 두 대기업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한국은 현대 전자제품의 근간이 되는 반도체 제조의 선두주자입니다. 제임슨 박사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2020년 한국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19.8%를 차지하며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SK하이닉스와 같은 기업은 전 세계 주요 기술 기업에 메모리 칩을 공급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스마트폰에서 전기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품에 필수적입니다. 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이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은 기술력과 혁신 정신이 뛰어나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점점 더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대해 알아갈수록 제 초기의 인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순수한 결단력과 독창성을 통해 스스로를 변화시킨 나라였습니다. 이어서 제임슨 박사는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 발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한국은 초고속 인터넷으로 유명합니다. 한국의 평균 인터넷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러한 연결성은 온라인 비즈니스, 디지털 서비스, 활기찬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을 촉진했습니다. 그는 전 세계 인터넷 속도를 비교한 차트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평균 속도가 200mbs를 넘으며 꾸준히 상위권에 랭크되었습니다. 반면 미국은 평균 속도가 약 50mbs로 뒤처졌습니다.
제임슨 박사는 오늘날의 디지털 시대의 초고속 인터넷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합니다. 초고속 인터넷은 원격 근무, 온라인 교육,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등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제임슨 교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한국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한류, 즉 한류는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K-팝, 한국 드라마, 영화는 국제적인 찬사를 받으며 한국의 문화 수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는 인기 K-팝 뮤직비디오 클립과 사랑의 불시착과 같은 인기 한국 드라마의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문화 수출의 세계적인 인기는 한국의 명성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경제적 이익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임슨 박사는 2020년 한국의 문화 수출액은 100억 달러가 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소프트 파워는 한국의 글로벌 영향력을 강화하고 수백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했습니다. 강연이 계속되는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한 존경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기술, 문화, 혁신을 활용하여 경제 성장을 이끄는 한국의 능력은 놀랍기 그지없었습니다. 제임슨 박사는 생각을 자극하는 발언으로 강연을 마무리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회복 탄력성과 적응력에 대한 교훈입니다. 올바른 전략과 발전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어떤 국가든 도전을 극복하고 위대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강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비전과 노력을 바탕으로 한 변화의 이야기였습니다. 제 가정을 제고하고 한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혁신의 힘에 감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문화 수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한류는 한국의 글로벌 위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분명했고, 저는 그 영향력을 더 잘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주, 저는 제임슨 박사의 강연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한류라는 문화 현상과 한류가 한국의 글로벌 영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었습니다. 제임슨 박사는 간단한 개요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한류는 음악, 드라마, 영화, 심지어 패션과 요리까지 포함한 한국의 문화 상품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한국의 문화적 창의성과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그는 한국 드라마가 중국과 일본에서 처음 인기를 얻기 시작한 1990년대 후반부터 한류의 타임라인을 보여주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H.O.T와 보아 같은 그룹이 현재의 글로벌 스타가 되는 길을 닦으며 K-팝이 부상했습니다. 이어서 교수는 방탄소년단 콘서트 영상을 재생하며 K-팝의 짜릿한 에너지와 엄청난 팬층을 보여주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오늘날 한류의 가장 유명한 사례일 것입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팬을 보유하고 있으며 앨범은 여러 국가에서 차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놀라운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2020년에 방탄소년단은 한국 경제에 46억 5천만 달러 이상을 창출했으며 이는 26개의 중견기업이 기여한 것과 맞먹는 수치입니다. 방탄소년단의 영향력은 음악을 넘어 광고, 굿즈, 심지어 서울에서 방탄소년단을 주제로 한 전용 투어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제임슨 박사는 K-팝은 단순한 음악 그 이상이라고 설명합니다. 한국을 문화 지도 위에 올려놓은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세심한 트레이닝, 높은 제작 가치, 아티스트와 팬 사이의 강력한 유대감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충성도 높은 팬층이 형성되었습니다. 이어서 한국 드라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제임슨 박사는 전 세계 시청자를 사로잡은 인기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의 클립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한국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 플랫폼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해외 시청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독특한 스토리텔링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로맨스 드라마, 사회적 이슈를 결합하여 다양한 문화권의 시청자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죠. 그는 이러한 드라마의 경제적 효과도 강조했습니다. 2020년에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수출액은 3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이러한 드라마의 국제적인 성공은 한국 전역의 촬영지로 팬들이 몰려들면서 관광산업도 활성화했습니다. 제임슨 박사는 한류와 관련된 관광은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인기 있는 촬영지는 관광 명소가 되어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한국 문화를 홍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한류의 광범위한 영향력에 놀랐습니다. 한국이 문화적 자산을 성공적으로 활용하여 글로벌 위상과 경제력을 높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제임슨 박사는 한류의 또 다른 측면인 요리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김치, 불고기, 비빔밥과 같은 요리가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한국 음식은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는 다양한 전통 음식을 파는 다채로운 노점들로 가득한 북적이는 한국 시장의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한식은 대담한 맛과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유명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한식의 인기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교수는 몇 가지 인상적인 통계를 공유했습니다. 2020년 한국의 식품 수출액은 83억 달러에 달했으며 김치만 1억 4,4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식당이 늘어나고 한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도 이러한 성장에 기여했습니다. 제임슨 박사는 한식은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공동 식사에 대한 강조와 풍부한 요리 유산은 한식을 한국의 문화 홍보대사로 만들었습니다. 강의가 진행되면서 저는 점점 더 한류에 매료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한국가가 문화적 강점을 활용해 어떻게 긍정적인 글로벌 이미지를 구축하고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는지 흥미로웠습니다. 제임슨 박사는 강력한 메시지로 강연을 마무리했습니다. 한류는 문화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문화 수출이 한 국가의 글로벌 영향력을 형성하는 데 전통 산업만큼이나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강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자국의 문화적 자산을 세계적인 현상으로 변화시키는 한국의 능력은 정말 고무적이었습니다. 특히 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혁신 정신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수업에서는 한국의 기술 발전에 대해 더 자세히 배우고 싶었습니다. 제임슨 박사가 오늘 강의가 혁신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암시했었기 때문에 저는 빨리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제임슨 박사는 제 관심을 단번에 사로잡는 발언으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한국은 연구개발, 교육, 지원적인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헌신 덕분에 글로벌 혁신 지수에서 꾸준히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한국이 여러 차례 1위를 차지한 블룸버그 혁신 지수를 보여주는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이 지수는 R&D 집약도, 제조 역량, 특허 활동 등의 요소를 측정합니다. 제임슨 박사는 한국은 GDP의 약 4.8%를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투자가 결실을 맺어 전자부터 생명공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어서 그는 한국의 가장 중요한 기술적 성과 몇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삼성은 아마도 가장 잘 알려진 한국 기업일 것입니다. 삼성은 특히 스마트폰, TV, 반도체 등 전자 분야의 글로벌 리더입니다. 제임슨 박사는 삼성의 시장 점유율을 자세히 보여주는 차트를 보여주었습니다. 2020년 삼성은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19.2%를 점유하여 세계 최대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삼성의 매출은 무려 2천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삼성의 성공은 끊임없는 혁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라고 그는 설명합니다. 삼성은 R&D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10만 명 이상의 직원이 혁신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중 덕분에 삼성은 수십 년 동안 기술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또 다른 기술 대기업인 LG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LG는 전자제품, 특히 가전제품과 디스플레이 기술 분야의 또 다른 강자입니다. LG의 OLED TV는 시장에서 최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제임슨 박사는 플렉서블 및 투명 OLED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LG의 최신 혁신 기술을 담은 동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LG의 노력 덕분에 LG는 해당 분야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교수는 반도체 산업에서 한국의 우위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반도체는 현대 전자제품의 근간이며 한국은 이 분야의 주요 플레이어입니다. SK하이닉스나 삼성과 같은 기업들이 전 세계 메모리 칩의 상당 부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는 2020년에 한국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19.8%를 차지했다는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지배력은 스마트폰부터 자동차 전장까지 전 세계의 다양한 기술 산업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임슨 박사는 반도체는 기술의 미래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글로벌 기술 환경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연을 이어가면서 제임슨 박사는 한국의 로봇공학 및 인공지능 분야의 발전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한국도 로봇공학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대로보틱스와 같은 기업들은 제조, 의료, 서비스 산업을 위한 첨단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물품을 배달하고 환자와 소통하는 현대자동차 로봇의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로봇은 효율성을 개선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한국의 혁신 정신을 보여줍니다. 제임슨 박사는 AI 혁명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한국은 AI 기술 분야의 글로벌 리더가 되는 것을 목표로 AI 연구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율주행차부터 스마트 시티까지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그는 AI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몇 가지 이니셔티브를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22년까지 2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으로 국가 AI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 전략은 혁신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AI 시대의 한국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어서 그는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서울은 특히 기술 분야에서 빠르게 스타트업의 허브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은 자금 지원, 멘토링, 첨단 시설 등 창업가들을 위한 지원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판교 테크노밸리를 포함한 서울의 스타트업 지구 지도를 보여주었습니다. 판교에는 수백 개의 스타트업과 기술 기업이 입주해 있어 활기찬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제임슨 박사는 강력한 메시지로 강연을 마무리했습니다. 혁신에 대한 한국의 헌신은 성공의 핵심 원동력입니다. 한국은 변화에 적응하고 연구에 투자하고 창의성 문화를 조성하는 능력을 통해 글로벌 기술 환경을 선도하는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기술 강국이 된 한국의 여정은 놀랍기 그지없었습니다. 혁신과 회복 탄력성의 힘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가졌던 편견이 한국의 진정한 잠재력을 보지 못하게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의를 통해 저는 새로운 현실에 눈을 떴고 한국은 의지와 비전으로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빛나는 사례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 수업을 들을 때마다 한국에 대한 존경심이 커졌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단순히 경제 성장에 그치지 않고 혁신, 문화, 교육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이러한 교훈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고, 한국의 놀라운 여정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감사를 불러일으키고 싶었습니다. 위에 다른 따뜻한 사연들도 있으니 꼭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